문득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다고 했던 그 말. 내가 사랑하는 책상이면, 내가 사랑하는 서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벌판도 다르지 않으리라. 남이 말하는 평가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남의 눈이다. 사랑도 그렇지 않은가? 사람도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은 거기서 이룩되고 그것으로 찬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한수산 산문집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입니다. 책의 펴낸 곳은 엔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낭독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설레고 행복합니다. 한수산 작가는 194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자랐습니다.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4월의 끝이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한국일보 장편소설 공모에 해빙기의 아침이 입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로는 부초, 유민, 푸른 수첩, 말탄자는 지나가다, 욕망의 거리가 있고요. 27년간의 작가 혼을 불살라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와 역사 왜곡을 고발한 소설 군함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현대문학상, 카톨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산문집에는 작가가 젊은 시절 영혼의 표상이 된 예술가들, 잊지 못할 스승에 대한 회고, 아들, 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 이 산문집에 작가가 지나온 인생이 깊은 사유의 문장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떠나온 수많은 아침과 저녁, 그 소중했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산문들이 많아서 어느 작품을 낭독할까 무척 고민한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으며. 봄이 왔지만 그 나무에는 물이 오르지 않았다. 나무에 잎이 피기를 기다리며 봄을 맞았는데 옆에서는 작약이 소리를 치듯 솟아오르는데 나무는 미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 깨어나지 않는 나무의 긴 정적. 그 침묵을 하루하루 느끼는 사이 봄은 무르익어 갔다. 결국 겨울을 넘기지 못했나 보구나. 기다림의 끝에 가지 하나를 꺾어보았다. 나무는 이미 메말라 죽어 있었다. 지난 가을 심었던 감나무였다. 늦가을 작업실 영하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일장이 서던 날이었다. 다 팔아보았자 몇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푸성기 따위를 가지고 나온 시골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길 건너편에서 감나무를 보았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한 감나무들이 트럭 옆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그 작은 나무들에 놀랍게도 주먹만한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도 그 감이 보일 정도였다. 저 키에, 저 굵기의 나무에
감이 달린단 말인가. 놀라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길을 건너갔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 손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들려 있었다. 바다와 함께 감나무를 처음 본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고3이 되어서야 처음 바다를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묻곤 한다. 아니, 그동안 그럼 무얼 하고 살았어요? 강원도 오지에서 1950년대에 소년 시절을 보낸 나는 그래서 늘 말하곤 한다. 해는 산에서 뜨고 산으로 지는 것으로 알고 자랐다고. 지평선이나 수평선 같은 말은 사전에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지금도 기억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고향이 바닷가였다. 산에 갇혀서 사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랬으리라. 방학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며 선생님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왔었다. 우리 모두는 그때 그 비릿하고 짠 냄새가 나던 커다란 조개 껍질을 처음 보았고 신기해하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조개 껍질을 귀에 대어보라고 하셨다. 그때 귓가에 가득 담기던 쏴 하는 그 바람소리, 아니 바닷소리, 조개 껍질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를 장콕도의 시에서 읽은 것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미시령을 넘어 강릉에서 열리는 백일장에 가면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참월미로 노란 물이 올라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져서 가던 버스 창가로 바라본 동해. 망망하게 떠있는 바다는 붓으로 그어놓은 하나의 선, 그것이었다. 바다는 선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아무 감동도 없이 바다를 만났던 그 강릉에서 처음으로 감나무를 보았다. 내가 묵었던 여관 뒤뜰에 아주 커다란 감나무가 꽃이 피듯이 가득가득 열매를 달고 서 있었다. 그 감나무 뒤편에 바다는 또 무심하게 붓으로 그어놓은 선처럼 떠 있었고 어느 늦가을날 만년의 화가 장욱진 선생 댁을 찾아가던 길에 아주 키가 크고 우람한 감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었다. 감나무도 저렇게 클 수도 있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는데도 그때 나는 잊지 않고 강릉에서 처음 만났던 감나무에 그 자욱하게 매달렸던 감을 떠올렸다. 일본 가고시마의 도해가 심수관 선생의 작업실 앞에도 우람하게 큰 감나무가 있었다. 초여름이었다. 감잎을 때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창밖으로 들으며 나는 그때 심수관과 400년에 걸친 도해의 역사를 들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 땅으로 끌려온 후 살아낸 14대 400년.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방이 어두워졌고 밖에 서 있는 외등의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 14대 심수관 옹은 말했었다. 도예가의 삶은 풀과 같다고. 어디든 풀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잎을 띄우고 꽃을 피워 올려야 한다고. 풀씨가 떨어진 그 자리. 나는 그곳을 시대와 환경으로 이해했었다. 그날 밤 감잎을 때리며 부슬부슬 내리던 빗소리가 어제처럼 들린다. 남한 강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지내온 지 10여 년. 집 둘레에 자작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늘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한두 그루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앵두나무를 한 그루 심을까? 사과나무는 벌레가 너무 꼬이니까 안 되겠고
자두나무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바라는 내 마음의 사치를 차라리 탓하곤 했다. 훗날 손자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에게 뜰에서 과일을 따 씻어주는 할아버지를 상상할 때면 발바닥이 가려울 정도로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나무는 심지 않고 살았다. 길거리에서 감나무를 사서 돌아온 그날 저녁, 어둑어둑한 뜰에서 나무를 심으며 나 스스로도 나를 모르겠다면서 혼자 웃었다. 이걸 심어서 언제 꽃을 보고 감을 따랴 희망을 심는구나. 어쩌면 희망이란 생명과 동의어인지도 모른다. 내년 봄에는 기다릴 게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소년처럼 중얼거리면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은 며칠 후였다. 강 건너 마을의 카페로 차를 마시러 갔을 때였다. 붓글씨를 쓰며 살아가는 카페 주인에게서 이곳은 강 옆이라 기온이 낮아서 장미나 감나무 묘목은 겨울이면 거의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겨울을 나도록 감나무를 쌓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시골에서도 볏짚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농촌에서도 볏짚을 사서 소를 기르거나 논에 거름으로 뿌린다. 남의 논에 뿌려놓은 볏짚을 몰래 훔쳐올 수도 없고 볏짚 한 단만 팔라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사온 거유라는 마을 사람의 찬바람이었다. 하는 수 없이 천으로 나무를 감싸서 동여매고 나니 바로 다음 날 비가 내리는 게 아닌가. 지피라면 빗물이 흘러내릴 텐데 나무를 감싼 천이 물기를 머금고 얼어붙으면 이건 더 큰일이구나. 비 내리는 마당에 감나무를 내다보며 서성거리다가 아예 나무에 비닐을 씌워놓기로 했다. 희망도 기다림도 마찬가지로구나. 다듬고 감싸고 손질하면서만 희망도 기다림도 여물어 가는 거로구나. 나무를 보며 때늦은 깨달음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다. 어느새 그 작은 감나무는 나에게는 봄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 있었다. 겨우내 창밖에서는 천으로 싸맨 감나무 한 그루가 커다란 비닐 봉지를 뒤집어 쓰고 겨울 강바람에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화사한 봄을 기다리던 마음이 거기 얹혀 함께 흔들리던 감나무가 끝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얼어 죽은 감나무를 파내고 난 며칠 후였다. 봄이 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네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감나무 2그루, 그리고 배나무와 능금나무를 한 그루씩 섞었다. 키가 겨우 무릎 높이에 오는 이번에는 더 작고 여린 묘목이었다. 언제 이들이 커서 꽃을 보게 될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걸음을 넣고 삽질을 하는 내 마음에서 그것은 희망이 되어 있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 희망을 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여 이제 그 배나무와 능금나무가 잎을 틔우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로 심은 2그루의 감나무만이 또 잠잠하다. 나무를 심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 나무는 나보다 더 오래 이 세상의 햇살과 바람 속에 살아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심은 나는 떠나도 남아있는 나무는 살아서 나를 그리워하려나.
풀도 나무도 날개가 없다. 날아다닐 수가 없기에 그들은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머물면서 한평생을 살다 마쳐야 한다. 이 봄에 나무를 심으며 나는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 그들이 자라는 것과 내 늙음은 맞닿을 길 없이 평행선을 그으며 뻗어나가고 있으니 언제 꽃을 보게 될지 이처럼 막막하고 기약 없는 사랑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한 해를 행복해하며 다음 한 해를 기쁨으로 기다릴 것이다. 사랑을 느꼈다는 표현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처음 만나던 날 헤어져 돌아가는 여인의 등 돌린 어깨와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고 회상하는 영화 대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저녁 무렵 이제 겨우 내 허리에 오는 키 낮은 묘목을 바라보며 그런 사랑을 느낀다.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이루어질 한 해를 그들과 함께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거기 깔린다. 어느 날 흐드러지게 흰 꽃을 피워낼 그날을 그리워하는 이것도 사랑일 수 있다면. 아들과 함께 중에서 뒷부분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농구를 좋아했던 건 중학생 때였다. 거실에서 성당 지붕이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살 때였다. 아들은 그 무렵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당에 나갔었다. 세례를 준비하러 열심히 성당에 나가는가 기특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성당의 청소년 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놀러 나간 것이 성당이었다. 그때 그 녀석이 빠져있던 것이 농구였다. 그런 내 사정도 모르고 집으로 찾아왔던 한 수녀님이 성당이 옆에 있어서 좋겠어요 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한 답변이 성당이 웬 수예요 하는 막말이었다. 세례 받으러 성당에 가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농구를 하러 성당에 가요. 주일마다 하루 종일 성당에 가 있는데 그게 농구를 하러 가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던 수녀님이 은종이를 날리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좋아서 오빠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수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아들에게 해준 것이 있기는 했다. TV 앞에 앉아서도 프로농구, NBA 중계 채널을 고정시키고 탄성을 질러대던 아들이었다. 그때 내가 한 일이 천장까지 가닿는 끔찍하게 큰 프로농구 사진 패널을 만들어서 그 녀석 방에 달아준 것이었다. 그랬다. 그것이 아들과 나의 관계였고 엇박자였다. 아들은 함께 농구를 하는 아버지를 원했을 텐데 나는 농구 선수 사진 패널을 만들어서 걸어주는 아비였던 것이다. 어느 날 때가 와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그때 어쩐지 서글서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며느리와 아들을 앉혀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들이 크면 무엇을 하든 함께 하거라. 함께 배낭을 메고 산에도 가고 낚시도 다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함께 해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란다. 아버지는 그걸 하지 못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뜻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이나 하며 나는 너희들을 길렀다. 그러나 자식 기르는 일은 말이 아니더구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함께해라. 그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너희들이 자란 후에야 나는 알았단다. 아들은 입대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아들은 마치 광화문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것처럼 말했다. 갔다 올게요. 그럼.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나서 아들은 군에 입대를 했다. 소집 장소까지 함께 가자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여자친구가 당연히 나올 테고 그녀의 배웅을 받고 싶을 것이기에. 아들의 턱을 바라보았다. 수염을 밀어버린 턱이 깨끗했다. 얼마 전까지 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이방이었다. 어쩌자는 것인지 아들 녀석은 콧수염도 아닌 턱수염을, 그것도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로 턱에 기르고 다녔다. 잠잘 때 저걸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의 이방은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실세였다. 더구나 중앙에서 내려온 고을 원님이 실무에 어둡다 보니 이방들의 농간이 극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극에서는 늘 이 이방은 아주 간사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얘들아, 나리께서 저놈을 매우 칠하신다 하고 원님에게 아양을 떤다. 바로 이때 이방이 달고 나오는 방정맞은 염소 수염을 아들 녀석이 기르고 다녔던 것이다. 턱수염도 밀어버리는 준비를 갖추고 입대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한 말은 지극히 비애국적인 말이었다. 사회의 모든 조직이란 그 조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단다. 그리고 그 조직은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군대라는 조직은 조직원의 보호나 안전보다는 희생을 먼저 요구한다. 그러니 자신의 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 꽤 비장해서 이런 말을 늘어놓는 나에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다른 애들 다 가는 군대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비로서 아무리 거룩하게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았다. 이방을 집 앞에서 배웅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어금니를 힘주어 물도록 아렸다. 이제 몇 년 동안 아들을 나라에 맡기는구나 하는 실감이 왔다. 한국의 어버이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삶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싶었다. 며칠 후 이방의 첫 편지가 날아왔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진까지 있었다. 자신의 내무반 앞에서 훈련병 차림으로 거수 격려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방이 아니었다. 염소 수염이 붙어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주먹을 불끈 움켜쥔 모습도 국가의 간성답게 늠름했다. 게다가 그 편지에는 부대의 중대장이 부모님들께 보내는 글이 같이 들어있었다. 아드님을 잘 데리고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라는 내용이었다.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야만적인 일이 터져 사회 문제로 들끓게 한 것이 엊그제인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일주일 단위로 목요일이면 이방의 편지가 왔다.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 긴 행군을 했던 날은 발바닥이 벗겨지고 물집투성이가 되었지만 내 존재의 가벼움, 광대한 우주 속에나 살아간다는 일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말도 적어놓고 있었다. 반가웠다. 큰 나무가 큰 집을 짓는다고 했다. 사람이라고 무엇이 다르랴.
길이가 있어야 쓰임새가 많고 그릇이 커야 넉넉하게 담기지 않겠는가. 헛되게 지나가는 일회용 컵처럼 쓰고버리는 몇 년이 아니라 9년 2년이 자기 수련의 기간이 되었으면 했다. 요즘 이 방의 엄마는 화요일을 기다리는 재미에 산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 녀석의 편지가 오고 그것이 엄마의 기쁨이 된다. 아무리 커도 자식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오늘은 아들이 자대비치를 받는 날이다. 이복의 이방, 부디 몸조심하고 건강하게나. 그것을 사랑했기에 작가의 책상 중에서 뒷부분입니다. 평생 글을 쓰며 살아왔다. 그게 밭이었고 논이었다. 그랬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글을 쓰는 책상에는 크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다. 서재라는 방이 있는 그 집과 그곳을 둘러싼 환경에는 많이 구애되며 살았으면서도 방 안의 책꽂이나 책상은 내 나름의 편리함 이외에는 장식을 멀리하며 살았다. 어쩌면 황순원 선생님의 그때 그 가르침 때문은 아니었을까. 습작 소설을 들고 황순원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면 선생님은 앉은뱅이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소설을 쓰고 계셨다. 집안 어딘가에 그럴듯한 책상과 책들이 숨어있는 고색 창연한 서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그런 선생님의 서재를 본 적이 없다. 선생님의 학교 연구실에서도 댁에서도 검정 밥상, 그 위에 놓인 글씨를 못 알아보게 지우고 또 고친 대학 노트. 거기에는 선생님의 소설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뜨겁게 쇳물처럼 몸을 달구고 있었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건 진리인지도 모른다. 좋은 책상 위에서 더 좋은 글이 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좋은 책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문서가 만들어졌던가. 그렇기에 이런 일반론으로 작가의 책상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해밍웨이는 우통을 벗어붙이고도 글을 썼고 일어서서도 글을 쓰지 않았던가. 돌아가신 소설가 이문구 선생은 누군가가 옆에서 신문이라도 부스럭거려야지 혼자 조용한 곳에서는 글을 쓰지 못한다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문득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다고 했던 그 말. 내가 사랑하는 책상이면, 내가 사랑하는 서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벌판도 다르지 않으리라. 남이 말하는 평가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남의 눈이다. 사랑도 그렇지 않은가? 사람도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은 거기서 이룩되고 그것으로 찬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 해살이 꽃을 심는 마음 중에서 맨 마지막 단락 읽어드릴게요. 늦은 봄 이 나이에 아내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는 기쁨은 이 봄이 주고 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가. 지금이 늦은 봄인가, 이른 여름인가. 굽이쳐 흘러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차라리 세월도 비켜가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게 늙음인가 싶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 꽃,
그리고 마당이 함께한 봄이라니. 주여, 오늘 하루 또 제 늙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